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아픔의 리듬이 있다.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중 한 구절입니다. 애도 일기는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난 후 바르트가 쓴 메모 형식의 에세이인데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다 보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책을 다 덮고 나면 사람이 죽음에 익숙해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쓸쓸해집니다. 뉴스를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접하면서도 도통 실감하기 어려운 게 바로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알고 있지만 납득이 안 가는 가장 무서운 일. 혹시 오늘 실수 가득한 하루였지 않았나 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서툴기만 한 우리잖아요.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이재니 시인의 시집 아마도 아프리카에 수록된 밤의 공벌레입니다. 밤의 공벌레, 이재니. 온 힘을 다해 살아내지 않기로 했다. 꽃이 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 기절하지 않으려고 눈동자를 깜빡였다. 한 번으로 부족해 두 번 깜빡였다. 너는 긴 인생을 틀린 맞춤법으로 살았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삶이 시계라면 나는 바늘을 부러뜨릴 테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하염없이 얼음을 지칠 때다. 지칠 때까지 지치고 밥을 먹을 테다. 한 그릇이 부족하면 두 그릇을 먹는다. 해가 떠오른다. 꽃이 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음독의 시간. 지금이 몇 시일까? 왕만두 찐빵이 먹고 싶다. 나발을 불며 지나가는 밤의 공벌레야. 여전히 너도 그늘이구나. 온 힘을 다해 살아내지 않기로 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알았다. 틀린 맞춤법을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부끄러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역시 힙합의 진짜 배기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네, 김봉현 음악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저희 매주 만나는데 매번 묻자니 식상한 감도 없잖아 있네요.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가식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저 또 청취자 입장에서 제가 감정을 이입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시면 제가 또 부끄럽죠. 네. 네. 오늘 주제는 아마도 힙합 장르의 애티튜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바로 I don't care입니다. 네. 예, 힙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많은 매체에서 힙합을 표현할 때 행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힙합 하면 떠오르는 게 특유의 그 거만한 제스처와 네. 표정이 있잖아요. 네. 약간 건들거리면서 뭐 상관없다는 식의 우쭐한 태도. 네. 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네. 그러한 태도에 저희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힙합 뮤지션들의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기반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김봉현 음악평론가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농담이고요. 진솔하고 좋네요. 네. 사실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준비하고도 잘 모르는데 네. 사실 어떠한 태도든 간에 음악이든 간에 그 장르든 간에 기원을 찾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지만
불분명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그 기원에도 여러 가지 썰이 있고 그래서 네. 어느 하나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제 힙합 음악과 문화를 좋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일단 힙합이라는 게 뭔가 항상 끊임없이 기성 체제에 대한 어떤 대안과 혹은 저항의 음악이자 문화였고 항상 기존에 있는 어떤 누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반발하고 좀 대항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뭐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음악적으로도 샘플링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의 악기와 기존의 장르 그런 음악 문법이 다 있었음에도 그냥 흑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작법이잖아요. 그거 수십 년 동안 발전되면서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았고 이 태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성 그 시스템이 뭔가 좀 옥죄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항상 뭔가 저항하는 그런 DNA가 이 흑인들에게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길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강의하시나요? 네. 오늘 또 은근슬쩍 또 개인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런 얘기들을 더 네. 아주 넓고 더 깊게 많이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아, 말해도 되나요? 네네. 아, 저희 홍대 앞에 상상마당이라고 네. 거기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네. 이름은 어떻게 되죠? 김봉현의 랩허그라고요. 래퍼고요? 네, 여기 PD님께서 아.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네. 뭔가 헉스러운데. 아, 그런가요? 네. 넘어가시죠. 아, 네. 네. 근데 이런 태도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을 네.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90년대로 치면 뭐 잔이윤 쇼나 주병진 쇼고 지금으로 치면 뭐 라디오스타나 뭐 이런 아주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네. 토크쇼. 예. 미국의 토크쇼가 있어요. 지미 펠론이라고요. 그 데이비드 레터맨도 있고 지미 펠론도 있고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토크쇼가 있는데 그 지미 펠론 쇼에 나와서 메소드맨이라는 그 힙합의 가장 위대한 그룹이었던 우텐클랜의 멤버가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근데 보통 공연을 하면은 그냥 자기 무대에서 조용히 그 공연을 하고 다시 토크로 이어지고 하는데 이 메소드맨이 공연하면서 돌발 행동을 해서 옆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예, 그 지미 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신발 신고 네. 막 춤추고 흔들어대고 막 거기 앉고 막 그 패널들이랑 처음 봤는데 막 악수하고 막 뭐 힙합 악수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근데, 생방송이었나요? 생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직도 영상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냥 방송으로 다 나갔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되게 유쾌한 거는 그 지미 펠론이라는 그 토크쇼 사회자가 그걸 뭐 불쾌하거나 당하지 않고 바로 힙합 악수하고 예. 막 어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과연 그 메소드맨이라는 특정 래퍼의 그냥 개인적인 기질에 의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힙합 문화와 음악을 누려오고 되게 즐겨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또 보편적인 태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I don't care 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못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잘릴 수 있는 걸 뭐 이렇게 이런 예. 식의 태도를 생각을 했다면 못할 행동이죠. 근데 그런 게 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네. 그 아동케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21의 아동케어 나오는 제가 그거 겁니까? 하려고 했는데 네. 재미없을 것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재밌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트웬티원은 사실 이런 식으로 오늘 역공하기예요? 트웬티원은 힙합 특유의 에디튜드라기보다는 네. 그 노래 가사도 그냥 뭐 그 힙합 그런 게 아니라 남녀간의 얘기를 그렇죠. 하는 난 거잖아요. 너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트웬티원은 이번에 나온 그 CL의 솔로곡 나쁜 기집애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힙합의 가장 트렌드한 그 태도와 음악을 가장 잘 구현하는 그룹이긴 한데 그렇죠. 걸그룹 중에 몇 안 되는 힙합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도 이제 되게 굉장히 리스펙하는데 예. 그 노래는 힙합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개인의 의견인 거죠. 네네. 예. 아무튼 그 미국의 문화권에서는 그런 네. 힙합 태도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해주는데 만약에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네. 그런 행동으로 혹은 그런 태도로 임했다면 뭐 불쾌감이나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맥락에서 아주 가장 좋은 예가 그 2PM에 있었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재범 씨인데요. 재범 씨. 예. 제가 재범 씨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나요? 종종 제가 예. 합정동에서 네. 그냥 커피숍에서 저 혼자 봐요. 근데 실제로 박재범 씨가 합정이는 홍대에 자주 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왜냐하면 이 SNL 촬영을 네네. 그 스튜디오가 상암동에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 근처에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로 이제 합정, 상수,
뭐 망원 이 일대를 서식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계세요? 예, 종종 마주치는데 뭐 제가 굳이 뭐 인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죠. 예, 그냥 연기 활동하는 거 예. 옆에서 지켜보면서 리스펙트하고 있습니다. 리스펙트. 속으로 리스펙트 한번 외치고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재범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 출신이고 또 실제로도 뭐 어떤 사람들 연예인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연예인이지만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연예인한테 연예인으로 보고 있고 아니, 그 연예인 취급 안 말을 하는 끝까지 거예요? 들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연예인이지만 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연예인과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박재범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네. 팬이 많으니까 전형적인 연예인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있으나 박재범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연예인이라는 것은 어떤 트위터 같은 데에서도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좀 막말하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계산한 대로 말하거나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인사 하거나 잘하고. 그렇죠. 네. 모나지 않게 네. 그게 우리나라 연예인에게 바라는 우리의 그런 자세인데 박재범은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무리를 빚었고 뭐 기사도 나서 결국엔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약간 뭐 그냥 이거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사과할게 약간 이런 식의 태도이었고 그리고 SNL에 지금 그 고정 그 팀원 중 한 명이잖아요. 박재범 그렇죠. 씨가 크루죠. 예, SNL 크루 중 한 명인데 네. SNL이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로 봤을 때는 되게 낯설은 방송이잖아요. 그 어떤 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그런 건데 SNL에서 박재범 씨를 섭외한 것도 박재범 씨 이런 성향 때문에 당연히 그게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재범 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인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연예인인데 행동하는 거는 진짜 힙합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하는구나. 뭐 실제로도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힙합 뮤지션들과 많이 어울리고 있고요. 근데 이 SNL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또 무슨 제가 약간, 원래 네. SNL이 한국에 상륙하기 전부터 네. 저는 미국의 SNL을 즐겨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서 아, 내가 너를 알죠. 위해 준비했어라는 그 뭘 준비했나요? B in the box라는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네. 보면서 저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 있을까? 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케이블 모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케이블 모 방송국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네.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저는 현기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네. 일단 지하 주차장 2층은 출연자들을 위한 지하 주차장인데 거긴 밴만 될 수 있어요. 네. 연예인들이 될 수 있는 밴. 그다음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 고위층 간부들. 그다음 지하 4층으로 내려가면 네. 직원들 자리가 있어요. 네. 그다음 지하 5층으로 내려가면 네. 저처럼 이제 미팅하러 온 사람 자리인데 핑핑핑핑 내려가다가 저는 거의 뭐 머리 현기증이 나는 줄 알았죠. 아무튼 그 이야기가 끝인가요, 그게? 더 있는데 네. 제가 SNL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서 그 되게 좀 뭔가 극단적이다. 네. 극단적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찾다가 박재범 씨를 캐스팅한 게 아닌가. 아,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저는 좀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 캐스팅이 정말 잘 그렇죠. 맞았다. 최근에 이제 최일구 캐스터도 네. 캐스팅을 했고 뭐 클라라 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뭐 SNL 저도 즐겨 보고 있고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태도나 오해들이 그 네.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힙합 뮤지션들이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포즈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 그런 것들을 상관없어 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아동케어? 네. 상관없어 하기도 하고 답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어 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사실 사람들이 그게 백인이든 아니면 힙합의 팬이든 이 대중들이 힙합 뮤지션에게 어떤 기대하는 어떤 전형 스테레오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갱스터 랩의 어떤 그런 태도일 수도 있고 이런 I don't care 뭐 이런 태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의리 우리 뭐 흑인 형제들끼리 우리 브라더끼리 이렇게 뭉쳐서 우리끼리 정말 이렇게 잘 성공해야 되고 약간 이런 프렌드십 이런 것들 여러 몇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사실 힙합 뮤지션들이 또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쉽게 말하면 돈줄을 쥐고 있는 우리
백인이나 유태인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를 또 많이 요구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산업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죠. 근데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에미넴이 사실 백인이지만 에미넴이 이런 태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어떠한 한 글을 발견했는데 에미넴의 I don't give a F라는 태도가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글이 있어요. I don't give a F라는 건 그 네. 욕설 F 워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F 워드. 네. 그러니까 I don't give a F가 사실은 I don't care를 굉장히 거세게 예, I don't care의 힙합 버전으로서 예. 거세게 말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단순히 뭐 이런 래퍼들의 태도가 그냥 버릇없고 무례하네 약간 이런 예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좋은 태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그냥 숫기 없고 맨날 남 의식하고 남이 열받게 하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그렇게 자기 안에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에미넴의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감명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에미넴처럼 할 말은 하고 정말 싫으면 싫다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삶이 정말 크게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러한 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래퍼들 태도를 볼 때 뭐 무례하네, 뭐 버릇없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고유한 애티튜드로서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애티튜드가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로커들한테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커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수능적이면 이미지가 안 맞거든요. 근데 락이 원래 저항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락커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말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때로는 버릇이 없어 보이고 너무 당당하게 보일지라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힙합도 사실은 일종의 저항 문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락커의 애티튜드가 힙합 뮤지션들에게 전이가 되면서 그게 좀 더 거세진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특화된 게 아닌가. 용어도 그들 방식대로 뭐 I don't give F 워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바지를 내려 입고 뭐 그 불량한 눈빛과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체화되고 다시 표현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인데 록이 힙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뭐 힙합이 록의 하사를 받아서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둘 사이에 그런 면에서 교집합이 그렇겠죠. 있죠. 뭐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영향이라기보다는 폭넓게 음악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영향성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뭐 난 신경 안 써, 난 상관 안 해 이런 걸 이제 I don't giv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직역을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도 그거는 근데 직역을 하면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저는 나는 주지 않는다. F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거죠. 이렇게 너한테 나 관심 안 줘, 너한테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것들. 그 직역하면은 나 F를 주지 않아. 나 뭐 너 상관 안 하는데 너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와닿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그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공현 씨가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빠지려고 했는데 설명을 두루뭉술하게 해줘서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것 같냐면 많은 유혹과 직접적인 그런 굉장히 내 자신이 도저히 신경을 안 쓰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유혹의 제스처가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don't give a 라고 얘기하면서 원천 차단해버리는 굉장히 강한 의미의 그것이 확대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근데 뭐 정설은 아니고요. 제 얘기도 정설은 아닙니다. 저는 뭐 한 명의 그 B급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름의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오늘도 주제에 맞는 곡 추천해 주신다면서요? 예, 뭐 오늘 딱 맞는 곡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와서 공연도 하기도 했고 뭐 21과의 어떤 뭐 같은 합작 얘기도 나오는 그 세계적인 래퍼죠. 루다크리스라는 래퍼의 IDGAF 이게 바로 그 I don't give a F를 약자로 줄인 그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사운드가 좀 난해하고 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청취자들 네. 좀 마음을 비우고 들으셔야 이 되나요? 문장의 청취자들에게는 약간 네. 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험을 예, 저는 권하고 저도 싶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We have a motto. We don't give a fuck. We don't give a fuck about shit. We don't give a fuck. We don't give a fuck. These motherfuckers. And y'all a little scared of us from time to time. I don't give a fuck. Well, it's that nigga you been waiting on. Trying to get more information, conversating, debating, and hating on. I need some pussy that I could take out my frustrations on. Or a yacht and a bunch of bad bitches that maybe I could just take a vacation on. I'm faded, I'm smashed, I'm spending all this cash. Got about 5 racks in my pocket, I don't really know how long it's gonna last. Pour that drink all in that cup, throw that stank all in that blood. Grab that chick with all that butt and guess what? I don't really give a fuck. Life is a puzzle I'm trying to get together. Every day trying to figure out what 2 women I can fit together. Ding ding, let me get inside the ring, cause I think I got the perfect match. Don't be nervous, come on out your shell, let's wait for the birds to hatch. Shoot fly, shoot bitch, now it's time for the birds to fly. Meanwhile, this purple haze created a little purple sky. If you smoke that dirt, don't be jealous of my Mary Jane. 8 albums in, motherfucker, ain't a damn thing changed. I'm faded, I'm smashed, I'm spending all this cash. Got about 5 racks in my pocket, I don't really know how long it's gonna last. Pour that drink all in that cup, throw that stank all in that blood. Grab that chick with all that butt and guess what? I don't really give a fuck. I done got rich and lost my damn mind. Platinum plaques got a nigga celebrating all the damn time. Luda, quit fooling around and get some work done. No, I'd rather go to Magic and see a bitch twerk some. I think I deserve it. I'm in that Guinness book. Rappers throwing shots and I throw them right back. Still got these niggas shook. People see me in the movies and they think I wear Hollywood. Only difference is I'm popping a molly with a bunch of mollies and popping does a molly good. It does, I mean it really does. Was that Luda in the Lamborghini? I mean it really was. Hurry up and get a picture on your iPhone. Then turn around, bend over and let me get one on my phone. I got it, I'ma save it, filter it and send it off. Haters throw dirt cause I'm just so clean and a nigga just rinse them off. Since 99 I've been in go mode. And every time I see your bitch in the club she be in hoe mode. Hoe mode. Hoe mode. I press a button and the whole damn crib just go in hoe mode. Yeah, the lights go dim and the candles get lit and I pour some fucking drinks. Hey, did Lil really fuck your girl? What you fucking think? I'm faded, I'm smashed, I'm spending all this cash. Got about 5 racks in my pocket, I don't really know how long it's gonna last. Pour that drink all in that cup, throw that stank all in that blood. Grab that chick with all that butt and guess what? I don't really give a fuck.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는 번역과 평론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살림을 더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프랑스 현대시를 한국어로 이어주고 다양한 문학 작품들의 특색이 빛나도록 독자와 연결시켜주시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황현산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대 불문과, 강원대 불문과 교수를 거쳐 고려대 불문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번역비평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2012년 제22회 팔봉비평문학상을, 그리고 2012년 제20회 대선문학상 평론 부분을 수상하셨고요. 주요 역서로는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집, 기욤 아폴리네르의 알코올,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 등이 있고요. 비평집으로 말과 시간의 깊이, 그리고 잘 표현된 불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오는 8월로 네. 정년퇴임한 지 딱 3년이 됩니다. 아, 예. 정년퇴임하고 보니까 좀 몸이 좀 편해졌죠. 편해졌는데 실은 더 좀 바빠졌습니다. 네. 정년퇴임하니까 내가 일할 날이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해야 할 일들이 그게 실은 뒤로 밀어놓고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그 눈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해서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좀 바쁜. 글도 많이 쓰시면서 지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또 저희 이제 인사하면서 듣기로 일주일 정도 이 방송이 나가고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선생님의 신간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산문집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밤이 선생이다. 밤이 선생이다. 예, 제목 직접 지으신 건가요? 예. 예.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의견들 예. 또는 가장 깊은 그 생각들은 네. 역시 밤에 네. 이렇게 이루어진다. 네. 라는 들당시도 원래는 불란서 속담 네. 번역하자면은 네. 하룻밤 자고 나면 좋은 생각 떠오를 것이다. 아, 예. 이 말을 네. 우리말로 아주 그걸, 의역한 제목입니다. 그걸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셨군요. 밤이 예. 선생이다. 예. 기대가 되고요. 듣기로는 그 도서출판 난다에서 예. 출간 예정은 6월 20일 정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책 나오면 많은 독자 여러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선생님의 걸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프랑스 현대시를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시 번역을 두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언어를 그 표현의 한계까지 몰고 가는 작업,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혹시 시를 번역할 때 가지고 계신 기준이나 철칙이 있다면요. 철칙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제가 무섭고요. 너무 과장시켰나요? 네, 죄송합니다. 좀 무섭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 번역 옛날에는 저를 보통 그 번역한 사람들 직역주의자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역이란 말도 또 그것도 좀 약간 무서워요. 직역이라는 말도 옛날에는 그 직역을 굉장히 고집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또 고집하게 된 또 다른 환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고집은 요즘은 좀 말을 바꿔서 써진 대로 번역한다. 써진 대로. 원문이 써져 있는 대로 번역을 한다. 써진 대로 번역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항상 해석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가령 어떤 문제의 혐의자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취재하던 경관이 그러니까 네 말이 이 말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죄를 덮어씌우기도 합니다. 근데 번역자가 원작자의 글을 앞에 놓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라고 해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석이 추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관성을 너무 번역에다 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성에는 개인적 주관성도 있지만은 어떤 언어 환경의 주관성도 있고 또 시대적 주관성도 있습니다. 18세기 불란서 사람 글을 번역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개성이 다른 사람인데 내 주관성을 거기다 투입을 한다든지 한국 사람의 주관성을 투입을 한다든지 좀 21세기 주관성을 보다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옳은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텍스트를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한다는 게 시대의 주관성이나 뭐 개인의 주관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해석은 또 따로 하게 되죠. 해석은 18세기 어느 나라 사람이거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번역에서 자기 해석을 번역에다 그대로
이렇게 투영을 하게 되면은 모든 해석의 여지를 말살시켜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도 네.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번역과 해석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네. 번역도 일종의 해석이긴 한데 네. 특히 왜냐하면 제한된 해석 그렇죠. 것이죠. 번역은 언어를 옮기는 예. 것이고 해석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깨닫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원래는 그 불문학 전공하시면서 번역 작업을 하시다가 그 후에 비평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평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뭐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문과도 이제 오게 됐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춘기 때죠. 항상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면은 항상 그 글 쓰는 사람으로서 소설가나 시인으로서 나를 늘 상경하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일하고 소설 쓰거나 시쓰거나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는 일하고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외국어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더 힘들고요. 거기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요.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프로필을 읽다가 숨이 다 찼는데요. 이렇게 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늘 그 글을 쓰고 싶고 이렇게 말하자면 창작 활동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문학 관련 서평을 쓰고 번역 관련 글을 쓰다가 우리말로 글을 웬만큼 쓰는 이제 불문과 교수가 하나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한국 문학에 관해서 무슨 비평 같은 걸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잡지사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청탁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글을 한 2번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평가라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이제 비평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일단 하게 되면 이제 발을 쉽게 뺄 수 없는 것이 또 이 직업의 특성 아닙니까? 딱 비평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정하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한 편, 2편 쓰다 보니까 뭐 점차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비평가로서의 자리가 혹은 인생이 굳어진 그런 결과라고 봐야겠네요. 그 형식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처음에 한 편, 2편 쓸 때 그때 혼을 담아서 쓰실까? 그렇죠. 그러시군요. 역시 왜냐하면 또 청소년 시절부터 평생 나는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지 이제 허투루 쓰는 거를 용납치 않으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요. 그 번역과 평론이 사실은 뭐 다르기도 하지만 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서로 언어를 낯설게 보고 또 다양한 해석을 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번역과 평론 작업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살면서 또 이야기 바꾸고 그러는 게 재미죠. 번역도 이제 말하자면 해석이죠. 그 독일 그 해석학파 번역 이론가들 18세기, 19세기 그 해석학파 번역 이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연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것이 시고 시보다 더 고차원에 있는 것이 번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분히 그 형이상학적 사고가 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그림자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짐작하고 추정하고 이데아 세계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은 하나의 자연 언어로 돼 있는 시를 다른 언어로 바꿀 때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보편 언어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보다 번역이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번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주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를 쓴 사람은 시를 쓴 사람들이 어떤 주관성이 있고 번역한 사람은 번역하고 온 사람의 주관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주관성이 합해져서 이 개인적 주관성들이 합해져 갖고 어떤 보편적 주관성.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객관성이라는 게 간주관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주관성을 그렇죠. 형성한다는. 영어로 이제 subjectivity가 sub이 사이를 뜻하는 사이 간자고 objective를 이제 그러니까 주관성과 주관성이 모여서 서로 합의되는 게 간주관성이고 그게 바로 객관성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려고 하던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실 말씀 제가 미리 말해버려서 이거. 바로 좀 이 보편적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저 보편 세계, 이데아 세계 속에 또 그만큼 한 걸음 더 가까이 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 점에서는 비평이 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했던 어떤 고결한 세계, 이것을 비평은 정리를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재정합을 하는 일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비평하고 이 번역하고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현대시에서는 외국어로 번역을 해도 살아나는 시를 현대시라고 문학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주관성에서 벗어나서 어떤 보편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마지막에 현대적이라고. 언어의 벽을 언어의 벽을 뚫고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를 이제 현대시라고 한다는 거죠. 또 비평과 관련한 그 선생님 쓰신 저서 그 잘 표현된 불행 중에 비평의 언저리라는 제목의 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이론 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모험적인 자세로 세상과 작가 사이에 이론적인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평론이다. 좋은 비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비평가로서 작품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요? 작품을 대할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특히 시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시에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가 이 말을 토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덕일기 쓴 장준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내가 간단하게 이거 토막글로 읽은 거니까 이게 어느 저서에서 나온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가 배반자라고 느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글 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우리가 참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도 둘이 같이 술 먹다 보면은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정황하고 뭐 같은 정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윤리 도덕 또는 세상적 기준이라고 종교적인 틀은 아니고요. 세상적 기준이라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적 기준에다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 기준으로 잴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것을 늘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는데 정말 자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 부분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다 호소합니까? 그래다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 기존의 이론의 틀로 이렇게 해석하고 비평하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적 기준으로 위로받을 수도 없고 세상적 기준으로 토로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또다시 세상적 기준으로 환원돼 버리는 가능성이 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고통에 차서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그 고통의 참 부분을 속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신도 있고 혼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비평을 하는 것이 비평가로서 옳은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비평을 주로 하거나 아무튼 뭐 분석 기사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단골로 인용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컨대 다 프로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이 그 언론인데 저희는 얘기할 때 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얘기하고 뭐 푸코 얘기하고 뭐 데리다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기존의 이론 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모험적인 자세 그 이런 표현을 보니까 예전에 제 그 은사 중에 한 분이 뭐 논문도 없는 뭐 르봉의 얘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 그런 걸로 막 그 이론을 정립하고 했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뭐 굳이 뭐 이건 프로이트도 설명할 수 없고 뭐 윌겐 하버마스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일상생활에 떠도는 그 심지어는 뭐 소문이나 아니면 속담이나 음담패설로도 또 설명하시거나 뭐 그런 좀 자유로운 자세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프로이트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읽죠. 읽지만 저는 그 머리가 좋지 않고 다 잊어버립니다. 겸손하신 말씀하시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잊어버려도 역시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다 어딘가에 들어있는 거죠. 예, 들어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프로이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내가 읽었던 것은 이게 다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나도 모르는 곳에서 아마 종합이 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이제 뭐 저열하건 고상하건을 떠나서 어떤 의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바마스건 프로이트건 또 누건 간에 그 사람도 항상 어떤 작가가 했던 말들 또는 어떤 환자가 했던 말들 중에서 기존의 이론 체계가 안아주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을 안아주려고 했더니까 하바마스 이론도 생기고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도 생기고 다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하바마스로 되돌려놓고 프로이트로 되돌려놓고 하면은 그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누구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그대로 진지하게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해버리는 것도 일종의 죄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반을 하되 갇히지 않아야 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넓혀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론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 봤어요. 주로 밤에 작업을 하시고 아침에 잠드신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밤을 새면서 작업하는 그 습관을 가지게 되신 건지. 실은 학창시대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낮에는 4시간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이제 밤에 작업을 했죠.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잠을 적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됐지만은 그래도 교수가 된 다음부터 좀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져서 내 마음대로 밤새우고 보통 오후에 나가서 강의는 주로 오후에 닫아놓고 이제 오후에 강의하고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 일과라고 하는 게 보통 아침에 12시가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하고 아침밥 먹고 아침밥이라 해야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아침밥을 드시는 거죠. 먹고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집에 있을 때는 뭐 집에서 먹지만 또 강의 있는 날은 보통 학생들하고 나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건 저희로서는 점심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나 1시경에 또 밥을 한 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게 주로 5시나 6시, 새벽 5시나 6시에 잤죠. 그러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이 이제 밤이다 보니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되고 고요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글쓰기에 오히려 이제 집중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술 마시자고. 예. 예, 학교에서. 술 마시면 글 못 쓰죠. 예,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낮에 다 일해놓고 그렇죠.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네. 제 교회는 그 시간에 술 마셔버리면 완전히 그 공치는 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하고 또 제가 무슨 은둔형은 아닙니다. 예. 은둔형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늘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하기를 또 아주 즐기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네.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런 날들을 하루 정도는 보통 내서 합니다. 다른 날들은 글 쓰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빼어 두시고요. 네. 예. 작년에 젊은 작가 포럼에서 주관한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게 후배 작가들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상이라서 좀 감회가 남다르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어떠셨나요? 우선 고맙고요. 고맙고 저로서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아름다운 작가상인데 우선 내 개인을 지칭해서 작가라고 불러준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기쁩니다. 그냥 비평을 쓰는데 주로 비평가, 평론가로 불리다가 작가라는 비평가로 호칭이, 불리다가 작가라고 불리게 또 된 새로운 기분이 드는 정말 공식적으로 작가라고 불린 것입니다. 작가라고 불린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이게 참 많은데 젊은 작가들 이렇게 날 특별히 선정해서 상을 줄 때 내가 걸림돌 노릇은 안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내 나이 또래 젊은 작가들하고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작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걸림돌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마 후배 작가들에게 기감과 존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쓰신 바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문화의 생산자가 자기 일에 치열할수록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며 변호의 기회마저 봉쇄된다. 이 말을 보면서 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읽지 말아야 할 무엇이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 읽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치열하게 일을 하다 보면 치열하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도 어렵고 시체 말로는 또라이처럼 보이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는 말도 역시 또라이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 경우가 참 많죠. 작가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사랑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듣다가 잠깐 헷갈려서요. 작가는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요. 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요. 네, 예. 사랑으로 이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사랑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해를 받고, 그 이해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조류가 있습니다. 이 조류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공통으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공통으로 같이 작업을 하지만은 독자적이고 자기의 고독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이 부분이 무뎌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늘 모든 작가가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고독하게 작업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걸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초심으로라고 하는데 네. 뭐 결국은 그 말입니다. 그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고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차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글을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있건 없건 아무튼 뭐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은 원고지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니터를 본다는 거는 자기만의 우주에서 고독한 하나의 결과물을 내오는 건데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그 고독 속에만 갇혀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세계에만 침잠하고 끊임없이 침몰할 우려가 있고 그 고독의 결과물을 꺼내서 서로 교류를 하고 한 번씩 그 자신들의 감정을 나누었을 때 그 고독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변주되고 그것이 고독하더라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타인과 함께 있고 내가 골방에 있지만 또 다른 우주와 감정적으로 연대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네. 주로 그렇습니다. 밤에 작업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예. 글 쓰는 사람한테는 글 쓰는 일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할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자기처럼 고독하게 어디선가 작업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이 글 쓰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어디선가 나와 같이 고독하게 예. 펜을 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예. 거꾸로 말하면은 누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네. 동료 작가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글 쓰고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할 텐데 내가 열심히 글 안 쓰고 헛짓하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배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되고요. 내가 열심히 글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놀고 신나게 놀고 있으면 배 아프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알기로는 황석영 작가님도 그 밤에 작업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또 제가 아는 소설가 중에 천명관 작가도 밤에 작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들었습니다. 또 박민규 작가도 밤에 작업을 많이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 연출하는 김경주 시인도 밤에 별이 뜰 때 작업 가끔씩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글을 쓰실 때 곳곳에서 파주에서 일산에서 여기저기서 같이 고독의 우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작업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발표된 불행의 그 서문에서 썼던 말입니다만 네.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장 훈련을 많이 한 작업이 번역인데 네. 그것도 제가 공부를 프랑스 상징주의에서부터 초현실주의까지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 부분입니다. 아마 내 번역 언어도 거기에 맞춰서 세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상징주의에서부터 초현실주의까지에서 내가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렇게 문서들 이것들을 내 힘이 닿는 한 번역을 다 해놓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보들레르 네. 번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산문 시집, 본래 산문 시집의 경우는 원고가 거의 끝나가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랭보 네. 전집입니다. 랭보 이제 번역은 다 끝났는데 그 주석 붙이는 작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붙이는 작업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힘들죠. 그게 보통 한 1년 랭보는 한 1년 걸리죠. 주석을 붙이는데 1년씩이나 걸린다고요? 네, 그렇죠. 저희는 책 읽을 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몰랐는데 저 잠깐 그 사실 듣고 지금 깜짝 놀라게 되네요.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마한 글씨 그것들을 위해서 1년씩이나 번역가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나온 책을 저희는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먼 곳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혹은 아니면 선생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들이 되게 문인들이죠. 네, 그리고 또 문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문학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도 많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미묘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이 문학 제도론에 빠진 적이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 우주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사의 가장 깊은 곳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역사를 선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옳기도 합니다. 옳기도 하는데 내내 그로 공부를 해온 동안 그 제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에 봉착할 때 아니면 거꾸로 정말 넘쳐나는 기쁨에 봉착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항상 문학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어디에도 대답은 없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답은 주지 않지만은 그런 질문에 이상한 출구나 기회는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학이 그 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그 녹음을 길게 하면서 제가 아까부터 그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선생님 너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육체의 허기를 무릅쓰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는 좀 문학에 임해야 하는 자세를 좀 더 곧게 가지고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그 새로 나오는 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한 저녁을 즐기게 되는 여름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